미.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그 소리는 붉은색과 흰색의 섬광과 뒤섞여 박진우의 의식을 앗아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빗길에 미끄러진 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그리고 딸아이의 이름. 21번의 낮과 21번의 밤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어제 일처럼, 아니,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했다. 쏴!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가 성난 주먹처럼 느껴졌다. 서울 마포구의 허름한 골목. 김여사 국밥집의 뿌연 창문 너머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박진우의 가슴 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따라 울부짖는 듯했다. 22일,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난 그 전화 한 통 이후 흐른 시간. 8살배기 딸 미나의 웃음소리가 음주운전자의 무모한 순간에 의해 영원히 침묵하게 된 지 21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진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의 양복은 비에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은발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다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벚꽃 모양의 머리핀을 매만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민에게 사준 선물이었다. 아빠, 이거 정말 예뻐요. 학교 갈 때 꼭 하고 갈래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미나는 이제 영원히 8살로 남게 되었다. 바로 저 아이처럼. 아저씨,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가 그의 슬픔의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갈색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은 작은 여자아이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닳았지만 깨끗한 옷, 군데군데 테이프로 감아놓은 낡은 운동화. 아이는 기껏해야 8살 정도로 보였다. 미나와 같은 나이였다. 나는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괜찮다는 거짓말을 끝맺지 못했다. 아저씨, 엄청 슬퍼 보여요. 아이는 허락도 없이 그의 맞은편 의자에 쏙 들어와 앉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게 슬퍼 보일 땐 친구가 필요하대요. 하나야. 식당 저편에서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마른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 모든 선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30살 남짓되어 보였지만 삶은 그녀를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야,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지. 괜찮습니다.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아이의 진심 어린 걱정이 미나와 함께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 하나는 나이에 맞지 않게 지혜로운 눈으로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배고프세요? 밥 먹으면 조금은 괜찮아져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박진우는 그제야 메뉴판을 흘깃보았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래야겠지. 그는 지갑을 찾으려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없었다. 바지 주머니, 코트 주머니를 다 뒤졌다. 없었다. 내 지갑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진짜였다. 진성그룹의 회장 박진우가 국밥 한 그릇 값을 낼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의 자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소한 행위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제가 아저씨 밥 사드릴게요. 하나가 작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며 선언했다. 이거 제 용돈인데 엄마가 자기가 쓸 거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야, 안 돼. 그녀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건 네 학용품 사려고 모은 돈이잖아. 괜찮아. 엄마, 내가 새 크레파스 사는 것보다 아저씨가 더 필요해. 박진우는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놓인 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마도 저 아이가 가진 세상의 전부일 것이다. 가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아이가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모든 것을 내밀고 있었다. 야야야, 내 돈을 받을 수는 없단다. 그가 속삭였다. 제발요. 하나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집을 부렸다. 우리 아빠는 제가 5살 때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슬펐는지 기억나요. 그렇게 슬플 땐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그 순수한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박진우를 강타했다. 그는 하나가 테이블 위로 돈을 밀어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이었지만 그 행동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이 아름답고 너그러운 영혼을 가진 아이가 미나와 너무나도 닮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아저씨,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하나가 식당 전체를 밝힐 수 있을 만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같이 앉아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도록. 박진우는 그 친절한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이 작은 천사와 그녀의 힘겨워 보이는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필요, 그들의 꿈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이 믿을 수 없는 친절에 보답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 그는 이 국밥 한 그릇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먹어내야만 했다. 무언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비록 그는 맞은편에 앉은 이 작은 아이가 머지않아 그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수진이 주문 패드를 들고 다가오자 하나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이 아저씨는 특국밥으로 주세요. 그리고 약과도 하나 주세요. 슬플 땐 단 걸 먹어야 하거든요. 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비범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겨우 8살이었다. 박진우는 빗줄기가 얼룩진 창문 너머로 하나가 엄마의 다른 손가락을 꼭 잡고 골목길을 총총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호기심과 그의 영혼을 어루만진 이 가족을 이해하고 싶은 절박한 필요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랐다. 모녀는 행복빌라라는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칠이 벗겨진 담장만큼이나 희망이 희박해 보이는 곳이었다. 하나의 집은 407호. 비뚤어진 현관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꽃을 피워낸 작은 화분이 있는 곳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제네시스 구심을 근처 나무 뒤에 주차하고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자신이 마치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얇은 벽 너머로 하나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에게 식당에서 만난 슬픈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용돈을 그 아저씨한테 다 줬다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부드러운 꾸짖음이 섞여 있었다. 그 아저씨가 더 필요했단 말이야. 엄마, 아저씨 눈이 꼭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 눈 같았어. 박진우는 숨을 멈췄다. 이 아이의 순수한 지혜는 경이로웠다. 그는 그들의 소박한 집에 불이 켜지고 커튼 뒤로 따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고군분투, 희생,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종류의 사랑. 휴대폰이 진동했다. 마부장이었다. 이사회와 분기보고서에 관한 긴급한 메시지들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삶을 집어삼켰던 기업 세계가 갑자기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407호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고급 세단에 앉아 박진우는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경악시킬 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하나와 수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그들이 가진 아름다운 단순함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에게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축복하건대 자신의 5,000원짜리 친절이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깨닫기 시작했다. 나눌 사람이 없다면 권력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김수진은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연장 근무로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식당 구석자리에서는 하나가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늘 앉던 자리 위의 정우는 몇 주 전에 나가버렸지만 식당 주인인 오 사장님은 아직 교체할 여유가 없는 듯 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슬펐어? 하나가 더 센 문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수진은 행주를 든 채 잠시 멈췄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던 그 잘 차려입은 남자를 떠올렸다. 가끔 어른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우리 딸, 네가 아빠 하늘나라 가고 한참 동안 아빠 사진을 품에 넣고 다녔던 것처럼 말이야. 나 지금도 갖고 다니는데. 하나가 배낭에서 닳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많이 아프지는 않아. 수진의 심장이 꽉 조여왔다. 남편 다윗이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청구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집요했다. 6천만 원. 그 돈은 그녀에게 60억 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꽂아둔 봉투를 흘깃 보았다. 메모리얼 병원에서 온 또 다른 연체 통지서였다. 최근에 받은 하나의 치과 검진에서는 충치가 발견되었지만 치료할 여유가 없었다. 아이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가진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신발에 난 구멍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진 씨,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를 누군가 불렀다. 주방에서 나온 오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오늘 이거 당신 앞으로 왔어. 이상하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없는데 당신 거는 확실해. 수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5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한 장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하나의 학용품과 필요한 다른 것들을 위해 감사하는 한 친구가. 수진은 수표를 든 채 손을 떨었다. 누구지? 50만 원이면 하나의 치과 치료를 하고도 겨울옷을 살 돈이 남았다. 수호천사라도 있나 보네. 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여전히 숙제에 몰두하며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제 그녀의 딸은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용돈 전부를 내주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친절이 그들에게 되돌아왔다. 하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걸까? 누가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 값비싸 보이는 편지지와 완벽한 필체는 그녀를 감사하게 만드는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한편 박진우는 사고 이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미나의 방에 서 있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았다. 하나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 진지한 걱정,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친절이 중요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방구석에는 미나의 인형의 집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차보다 비쌌던 정교한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이었다. 하지만 테이프로 감은 신발을 신고 5,000원짜리 용돈을 가진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회장님, 마부장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문가에 나타났다. 핸더슨 계약서에 서명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모리슨 인수건에 대해 여쭙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리해.
전부 다. 회장님, 3주 동안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투자자들이. 마부장. 박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김수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줘. 마포구 김여사 국밥집에서 일해. 조용히, 신중하게. 그녀의 상황, 빚, 딸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알아내야겠어. 마 부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15년 동안 모셔온 박진우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회장님,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문은 필요 없어. 정보만 가져와. 그리고 마 부장. 특별한 친절을 보인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해. 익명으로. 우선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시작해. 그날 저녁 박진우는 다시 행복빌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차에 앉아 그들의 작은 집 뒤에 있는 낡은 그네에서 노는 하나를 지켜보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즐거워 보였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의 저택 뒷마당에 있는 정교한 그네 세트에서 같이 놀 사람이 없다고 울고 있던 미나의 모습. 그 아이러니는 처참했다. 그의 딸은 사치에 둘러싸여 죽었지만 단순한 인간적인 교류에는 굶주려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는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임스 김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네. 그래, 전부 다. 그리고 몇 개의 신탁을 설정해야겠어. 익명의 신탁으로 해질녘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실루엣을 보면서. 박진우는 사고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작은 아이가 그에게 미나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을, 즉 실제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진우는 수진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애여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 충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작은 가족의 삶을 조심스럽게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바꿔놓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자선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들이 그를 받아준다면 말이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김여사 국밥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비에 젖은 양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나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 슬픈 아저씨다. 아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달려왔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시다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그날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식당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맛있는 국밥 냄새 속에서, 그리고 하나의 제잘거림 속에서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깨어진 세 영혼이 서로의 온기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진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돌아갈 곳이 생긴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진우는 김여사 국밥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그는 화려한 강남의 사무실을 뒤로하고 낡은 식당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친절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다. 그는 모녀가 주는 따뜻함과 단순함에 자석처럼 이끌렸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진우는 하나의 숙제를 도와주었고 아이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수진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진상 손님 이야기, 재료값이 또 올랐다는 푸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기뻤다는 소소한 행복까지. 그는 값비싼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그가 가져온 것은 하나가 좋아할 만한 희귀한 과학 동화책이나 우연히 많이 생겼다며 건네는 국밥집에 특별한 육수 재료 같은 것들이었다. 어느 저녁 수진은 용기를 내어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대접할 건 별로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저녁이라도 함께 드세요. 하나가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서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빌라 4075의 내부는 좁고 낡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하나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 위에는 낡은 액자 속에서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나의 아버지였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그의 시선을 느끼고 말했다. 하나의 저 너그러운 마음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김치찌개에 얼큰한 냄새가 작은 방을 채웠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슬픔의 근원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다. 진우는 처음으로 민에 대해 입을 열었다. 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건조하게 설명하는 대신 그는 딸에 대한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공유했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웃던 아이였죠. 그 아이 웃음소리가 온 세상을 채우는 것 같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국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었다. 그녀 역시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사고 전날 밤 하나에게 별을 따다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공유된 취약성은 그들의 유대를 굳건히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두 영혼이었다. 진우는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하나는 그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며 그를 아빠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그 평화는 한밤중의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새벽 2시 17분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진우의 핏속을 차갑게 식혔다.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지만 달리 전화할 곳이 없어서 하나가 열이 너무 높고 숨을 잘 못 쉬어요. 폐렴인 것 같다고. 제 보험으로는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진우는 이미 차 키를 챙기고 있었다. 어느 병원입니까? 메모리얼 병원이요. 하지만 굳이 오실 필요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사회를 호령하고 수천억을 주무르던 박진우였지만 메모리얼 병원 소아과 병동에 들어섰을 때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수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식당 유니폼 차림이었고 하나의 배낭을 구명줄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안정됐어요. 항생제가 효과가 있대요. 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일 입원비는커녕 3시간 입원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그날 식당에서 하나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수진이 거절하기도 전에 진우는 원무과로 향했다. 그는 야간 행정 담당자와 낮고 긴급한 톤으로 이야기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돌아왔다. 모든 게 처리됐습니다. 이제 하나에게만 집중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아주 현명한 8살짜리 꼬마가 제게 돈을 간직하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나의 병실, 창문 너머로 그들은 아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진우는 그의 심장을 공포와 기쁨으로 동시에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이 가족과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연애 감정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사람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감사에 찬 눈물을 보면서 진우는 자신의 비밀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수진이 그 친절한 이방인이 사실은 박진우, 바로 6개월 안에 행복빌라를 철거하려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였다. 행정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박진우 회장님, 결제는 법인 카드로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대로 소학과 병동증축계획안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기부자로서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담당자는 책상 위에 커다란 설계 도면을 펼쳤다. 진우의 시선은 병원 증축 계획보다 도면 한쪽에 그려진 주변 지역 개발 계획도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행복빌라가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 커다란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진성 팰리스 럭셔리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부지. 차가운 얼음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그가 수많은 회의에서 승인하고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며 추진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 그의 제국을 더욱 확장시켜줄 그 프로젝트가 그를 절망에서 구원해준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계획이었다. 방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남자가 바로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릴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창문 너머 잠든 하나의 얼굴과 이제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비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하나의 회복은 기적과도 같았다. 48시간 만에 열이 내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지나가는 의사들마다 매료시킬 정도로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박진우에게는 하나가 나아지는 매 순간이 내면의 고통을 깊게 할 뿐이었다. 아저씨, 보세요. 하나가 무지개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크레파스 그림을 들어 보였다. 이건 아저씨, 나, 그리고 엄마예요. 우리 이제 가족 맞죠? 진우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가 동시에 벅차올랐다.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야. 의사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도 된대요. 하나가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도 된대요. 진짜 우리 집에서요. 수진이 퇴원 서류와 작은 가방을 들고 문가에 나타났다. 우리 딸, 아저씨는 바쁘실지도 몰라. 아주 좋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대답하고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 그들의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 그의 회사가 그들의 집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그날 아침 수진이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진우는 개발팀 최 이사에게 필사적인 전화를 걸었다. 행복빌라 프로젝트 중단해. 그가 요구했다. 회장님, 저희는 이미 계획에 6개월이나 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400억 원을 투입했고요. 그냥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지를 찾아봐.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회장님,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저희 분기 실적에 필수적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재계의 강자로 키우기 위해 15년을 바쳤는데 이제 그의 성공 자체가 유일하게 중요해진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각자 차를 몰아 행복빌라로 가는 동안 진우의 제네시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호화로운 디테일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 3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비싼 가죽 시트, 하나의 병원비보다 더 가치 있는 사운드 시스템, 실시간으로 주가를 표시하는 대시보드. 하나의 집은 낮에 보니 달라 보였다. 더 작고 더 연약했지만 그의 텅 빈 저택보다 어쩐지 더 따뜻했다.
수진은 오전에 청소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것이 분명했지만 천장의 물 얼룩이나 그들의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숨길 수는 없었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수진은 그들의 소박한 생활 공간을 팔로 휘저으며 진심 어린 자부심을 담아 말했다. 별것 아니지만 저희 집이에요. 그 단순한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진우를 강타했다. 이곳은 그들의 안식처였고 안전한 항구였으며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할 폭풍이었다. 하나는 작은 공간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진우에게 자신의 보물 상자를 보여주었다. 조약돌과 예쁜 나무짚으로 가득 찬 낡은 신발 상자였다. 그녀의 책장은 벽에 쌓아 올린 우유 상자였고 그녀의 미술 스튜디오는 창가의 카드 테이블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문방구에서 산 미술용품으로 걸작을 창조했다. 제가 처음 아저씨 그림 그려준 곳이 여기예요. 하나가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을 가리키며 알렸다. 아저씨는 아저씨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기억해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딸의 기쁨을 지켜보는 수진의 미소는 빛났다. 하나는 항상 사람들 안에 좋은 점을 볼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들 자신이 그걸 보지 못할 때도요.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수진이 집 뒤 작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하지만 모든 음식에 스며든 사랑은 그것을 진우가 맛본 최고의 식사로 만들었다. 따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식탁을 치울 때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가 아저씨가 특별한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진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지만 어쩐지 수진의 부드러운 질문은 그가 몇 주 동안 닫아두었던 수문을 열었다.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하나처럼 8살이었죠. 밝고 호기심 많고 생기가 넘쳤어요. 3주 전에 한순간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가 묻지도 않고 진우의 무릎 위로 올라와 그의 목을 작은 팔로 감쌌다. 미나 언니가 하늘나라에 가서 슬프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저씨를 찾아서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말이 진우의 가슴속 무언가를 부수어버렸다. 그는 딸기향 샴푸 냄새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가슴에 닿는 아이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하나를 꼭 껴안았다. 이 아이는 그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즉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질수록 진우의 죄책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모든 웃음, 모든 이야기, 모든 교감의 순간이 그가 짊어진 비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고 수진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허물어질 기반 위에 관계를 쌓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곧 다시 올 거죠, 약속. 약속할게. 진우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행복빌라를 떠나 운전하면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그가 유산보다 사랑을 선택할 만큼 용감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그가 세운 냉정한 기업의 논리와 그를 살게 한 따뜻한 인간 세상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수십 년간 수많은 격렬한 토론을 목격했지만 그 목요일 아침에 터져나온 대립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박진우는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임원 12명이 마치 그가 정신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행복빌라 개발을 취소하시겠다고요. 윤 이사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뚝뚝 묻어났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우리의 가장 큰 확장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른 부지를 찾아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면에서 격렬한 혼돈이 일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부지는 없습니다. 개발팀의 최 이사가
테이블 위에 청사진을 펼쳤다. 우리는 이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18개월을 쏟았습니다. 도심과의 근접성, 교통 접근성, 이미 확보한 구역 설정 승인까지 대체 불가능한 곳입니다. 진우는 행복빌라를 진성 팰리스 럭셔리 콘도미니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연구했다. 나 뒤 위루 가구가 쫓겨나고 그들의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청소는커녕 구경도 할 수 없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단지를 위해 4075 자리에는 작은 빨간색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오래된 이사인 윤 이사가 물었다. 진우 씨, 사고 이후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하지만 이건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미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회사에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요. 미나의 이름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최 이사가 말을 이었다. 투자자들은 이미 4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빼면 진성그룹은 우리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직면하면 되지.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회의실이 폭발했다.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겹쳐졌다. 이 사람들은 그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수익성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회사의 성공에 묶인 퇴직연금이 있었으며 진성그룹의 명성에 기반을 둔 경력이 있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하나가 아저씨 언제 다시 오냐고 계속 물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괜찮으세요?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일요일. 지금으로부터 사흘 후. 그때까지 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회사와 영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까? 나에게 2주를 줘. 진우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논쟁을 뚫고 나가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2주. 만약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계획대로 진행하지. 회장님, 윤 이사가 말을 시작했다. 2주. 그가 반복했다. 그게 내 마지막 제안이야. 임원들이 투덜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회의실을 나간 후 진우는 청사진과 함께 홀로 남았다. 나시 미륵계의 빨간 X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세계가 곧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시아 이국 가구였다. 다음 며칠 동안 진우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도시계획가, 구역설정위원, 부동산 소유주들을 만났다. 그는 수십 년 된 인맥을 동원했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몇 주 전만 해도 재정적으로 미친 짓처럼 보였을 옵션들을 탐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행복빌라 부지의 이점을 따라오지 못했다. 그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일요일 저녁 진우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즉시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의 미소는 부자연스러웠고 대화는 자꾸 끊겼으며 그의 눈은 마치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계속 창밖을 향했다. 식사 안 하시네요. 하나가 자신의 접시에 담긴 계란말이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는데 어른들이 밥을 안 먹으면 아주 큰 걱정거리가 있는 거래요. 괜찮아, 아가. 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수진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포착했다. 저녁 식사 후 하나가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는 동안 수진과 진우는 작은 뒷마루에 앉아 하늘이 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말해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는 말은 말고요. 전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진우는 너무 오랫동안 말이 없어서 수진은 그가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 사이의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가 어떻게 하길 바라겠습니까? 그 질문에 수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진우 씨, 무슨 비밀인데요? 가상으로요. 아니요. 수진은 그를 완전히 마주보도록 몸을 돌렸다. 가상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로요. 제게 뭘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혹시? 하나나 우리와 관련된 일인가요? 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가 현관 방충망을 열고 뛰쳐나왔다. 아이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통지서에 대해 신나게 제잘거리고 있었다. 엄마, 이것 봐. 주민센터에서 큰 회의가 열린대. 어른들은 모두 화요일 밤에 와야 한대. 하나가 들어 올린 것은 공식적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그 위에는 선명하고 틀림없는 로고가 박혀 있었다. 진성그룹, 진숭그룹. 수진은 통지서를 읽으며 혈액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행복빌라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주민 설명회. 그 단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헤엄쳤고 그 의미가 마치 대형 망치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우리 집을 허물거래. 하나의 목소리는 작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 우린 여기가 좋은 주인데? 수진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린 진우를 쳐다보았다. 알고 있었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치명적으로 차분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수진 씨,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래냐고 물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하나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을 감지하고 엄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진우가 속삭였다. 그 고백은 독구름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수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믿었던 남자. 하나가 사랑하게 된 남자가 처음부터 그들을 속이고 있었다. 나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갈라졌다. 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요. 하나는 갑작스러운 분노에 혼란스러워하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아저씨한테 소리 질러? 왜냐하면 아저씨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아가, 수진은 자신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가끔 사람들은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면서 착한 척을 한단다. 진우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섰다. 하나야,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은 진짜였어. 너와 내 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 그건 진짜였단다. 그냥 가요. 수진은 하나 앞에서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다. 진우의 제네시스가 행복빌라를 떠날 때 수진은 흐느끼는 딸을 안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통지서를 노려보았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개인적이었다. 행복빌라 주민센터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붐빈 적이 없었다. 다이주 가구의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하나와 함께 뒷줄에 앉았다. 하나는 봉제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계속해서 진우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 아저씨는 어디 있어? 우리 절대 안 떠날 거라고 약속했잖아. 스위스, 아가. 수진은 자신의 심장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속삭였다. 가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한단다. 방 앞쪽에서는 비싼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접이식 테이블 위에 청사진을 펼쳤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저는 진성그룹의 개발팀장 최민경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빌라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진의 주의력이 날카로워졌다. 진성그룹. 그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 통지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진성그룹은 이 부지를 고급 콘도미니엄 개발을 위해 매입했습니다. 공사는 60일 후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모든 거주자분들께서 3월 1일까지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줄에 앉은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보상금은 어떻소? 우리 대부분은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진성그룹은 공정한 이주 지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 팀장이 매끄럽게 대답했다. 각 가구는 이사 비용과 새 주택의 보증금에 도움이 되도록 300만 명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폭발했다. 300만 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첫 달 월세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보증금과 이사 비용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떡하고요? 203회사는 로드리게스 부인이 소리쳤다. 내 손주들이 여기서 산다고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어려우시리라는 점 이해합니다. 최 팀장이 직업적으로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발전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진성 팰리스는 이 지역에 일자리와 세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지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와 같은 가족들은 살기는커녕 방문조차 할 여유가 없는 고급 콘도미니엄이라니. 하나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왜 다들 화가 났어? 가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물건을 빼앗아 가거든. 수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쓴맛에 놀라며 속삭였다. 최 팀장이 일정과 법정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을 때 하나가 갑자기 숨을 헐떡였다. 엄마, 저기 봐. 수지는 딸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전시대 위에 액자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진성그룹 임원진이 참석한 기공식 사진이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장과 악수를 하고 황금삽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진우였다.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성그룹 박진우 회장. 리버사이드 쇼핑 콤플렉스 기공식. 수진의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다. 박진우 회장. 진성그룹의 CEO. 그녀의 우는 딸을 안아주고 하나의 병원비를 내주고 그들의 초라한 저녁 식탁에 앉아 딸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했던 남자. 바로 그 남자가 그들의 집을 빼앗고 있었다. 저 사람 진우 아저씨잖아. 하나가 사진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진우 아저씨야. 수진을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최 팀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돌아보았다. 박 회장님을 아십니까? 최 팀장이 물었다. 수진은 말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배신감은 너무나 완전하고 파괴적이어서 신체적인 통증으로 느껴졌다. 아저씨는 우리 친구예요. 하나가 엄마의 충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랑스럽게 알렸다.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기도 해요. 최 팀장의 표정이 직업적인 예의에서 진정한 염려로 바뀌었다.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오해는 없어요. 수진이 텅 빈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우리는 박진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최 팀장이 발표를 계속하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모든 상호작용, 모든 친절, 신뢰가 쌓여가던 모든 순간을 미친 듯이 되짚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을까? 진우가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일까? 그가 내준 병원비, 그가 언급했던 장학재단,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들. 모든 것이 이제 끔찍하게 맞아떨어졌다. 회의가 끝나자 수진은 서류를 챙겨 하나의 코트를 입히고 마치 꿈속을 걷는 여자처럼 움직였다. 밖의 밤 공기는 그녀의 심장 주위에 형성된 얼음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엄마, 왜 진우 아저씨는 회의에 안 왔어?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가 왔으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 집 뺏어가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가, 아주 중요한 걸 이해해야 해. 진우 아저씨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가 바로 우리 집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란다. 하나의 눈에 혼란과 눈물이 가득 찼다. 하지만 아저씨는 우리를 사랑하잖아.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가끔 사람들은 진심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해. 수진이 자신의 눈물도 이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가끔 사람들은 실제로는 우리를 상처 주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아끼는 척을 한단다. 그들이 4075까지 남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수진은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우 같은 남자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다. 그녀는 스스로 희망을 품게 했고 하나가 희망을 품게 했으며 이제 그들은 둘 다 그녀의 순진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는 왜 진우 아저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계속 물으며 울다가 잠이 들었다. 수진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하나가 그들의 가족을 그린 크레파스 그림을 쳐다보았다. 무지개 아래 손을 잡고 있는 3명의 막대기 그림. 내일 그녀는 살 곳을 새로 찾아보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내일 그녀는 그들의 삶을 다시 어떻게 재건할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감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꿈의 죽음을 애도했다. 박진우는 새벽 3시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법률 서류, 재무 예측 보고서, 건축 설계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꼬박 30여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 이사회를 만족시키고 회사를 보호하며 그의 생명줄이 된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계산은 잔인했다. 행복빌라 프로젝트를 취소하면 진성그룹은 이미 투입된 자금, 법적 위약금, 예상 수익 손실로 47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가 조사한 대체 부지들은 수익률을 60%나 감소시키고 공사를 최소 2년 이상 지연시킬 것이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해명을 요구하는 이사들, 소송을 위협하는 투자자들, 일자리를 걱정하는 직원들. 윤 이사는 마지막 것보다 더 긴급한 음성 메시지를 3통이나 남겼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심장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메시지에 비할 수는 없었다. 밤 11시 47분에 녹음된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박진우 회장님, 저와 하나는 2월 15일까지 행복빌라를 떠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장님의 이주 지원금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살 곳을 찾는데 도움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힘으로 해낼 겁니다. 만약 하나를 진심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아끼셨다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상처는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전화는 끊겼고 진우는 그 말에 파괴적인 종결감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는 그들을 잃었다. 미나가 죽은 후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다. 진우는 창가로 걸어가 그의 저택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도시 어딘가에서 하나는 아마도 자신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혼란스러워하며 상처받은 채 뒤척이며 자고 있을 것이다. 수진은 아마 깨어 누워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계획하며 그를 믿었던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 것이다. 어두운 유리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남자의 모습. 아이러니는 처참했다. 그는 미나를 위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 진성그룹을 세웠다. 그녀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미나는 떠났고 기업의 성공을 통해 그녀의 기억을 기리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녀가 경멸했을 바로 그 존재, 즉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서재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마 부장이 김이나는 커피 한 잔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잠시라도 주무셔야 합니다. 긴급 이사회는 6시간 후입니다. 주유소에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네, 회장님, 회의를 취소하시라고요. 회의도, 프로젝트도, 모든 걸 다 취소해. 마 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지금 행복빌라 프로젝트를 취소하시면 이사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소집할 겁니다. 회장님, 소유의 회사에서 경영권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모르지. 진심이 아니시지요. 진우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그의 오랜 비서를 마주했다. 마 부장, 우리가 함께 일한 15년 동안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던 적이 있었나? 그녀는 망설였다. 미나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가씨가 첫걸음을 뗐을 때, 피아노를 칠 때, 그리고 사고 이후로는 마 부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살아남고 계셨지. 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나는 다시 살고 있었어. 테이프를 감은 신발과 5,000원짜리 용돈을 가진 작은 아이가 나에게 부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줬지. 그리고 나는 그걸 파괴했어. 이익보다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진우는 책상으로 걸어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내 사직서를 작성해줘.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리고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잡아.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할 수 있고 할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진성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행복빌라 개발을 진행할 거다. 이사회는 그들의 이익을 얻을 거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수익을 얻겠지. 그리고 세비룰 가구는 집을 잃을 거야. 하지만 그 철거 명령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내가 아닐 걸세. 마 부장은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우는 책상에서 하나의 크레파스 그림을 집어들었다. 병원에서 그녀가 그에게 준 무지개 아래 그들의 작은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해. 설령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잃게 할지라도. 도시 위로 새벽이 밝아올 때 진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사직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중에 올 것이다. 이 편지는 수진과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아마 절대 읽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써야만 하는 사과 편지였다. 행복빌라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까지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의존하는 회사를 파괴하지 않고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기적을 찾기 위한 48시간.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몇 주 전, 그는 8살짜리 소녀가 망가진 억만장자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때때로 불가능이란 우리가 감히 시도할 용기가 없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단어일 뿐이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차가운 2월 아침에 펼쳐진 것과 같은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박진우는 서류철 하나와 하나의 크레파스 그림만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평온했다.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염려에서부터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했다. 윤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 회장님, 우리는 당신의 슬픔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당신의 최근 결정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행복빌라 프로젝트는 47억 원의 가치가 있지. 진우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나도 그 숫자는 압니다. 윤 이사, 나는 또한 더 가치 있는 무언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하나의 그림을 놓았다. 망가진 크레파스로 문방구 종이에 그린 무지개 아래 3명의 막대기 그림. 이것은 망가진 한 이방인을 위해 자신의 용돈 전부를 써서 점심을 사준 8살짜리 소녀가 제게 준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부의 척도는 당신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 이사가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회장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진우는 그의 서류처를 열고 자기 합수표 한 장을 꺼냈다. 진성그룹은 계획대로 행복빌라 개발을 진행할 겁니다. 단,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요. 그는 테이블 위로 수표를 밀었다. 이 수표는 회사에 대한 내 개인 지분 전액입니다. 470억 원. 내 마지막 기여금으로 생각하십시오. 위약금을 지불하고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남는 돈으로 새 프로젝트를 찾으시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폭발했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CEO직에서 사임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이사, 당신을 내 후임으로 추천합니다. 회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진심이 아니시지요? 마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이 회사는 회장님의 평생의 업적입니다. 아니, 진우는 하나의 그림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회사는 내 딸을 위한 유산을 만들려는 내 시도였어. 하지만 미나의 진짜 유산은 이사회 회의실이나 수익률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친절함에 있지. 내가 아는 또 다른 작은 소녀처럼 말이야. 윤 이사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고 염려스러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우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 투자하러 갈 겁니다. 3시간 후 진우는 김여사 국밥집 밖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사회에 맞설 때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평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삶의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들의 구석자리에 앉아 힘없이 색칠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도 진우는 그녀의 평소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섰고 대화가 멈췄다. 수진은 주문 패드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어쩌면 고통일지도 모르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여긴 당신에게 다쳤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수진 씨, 제발 5분만요. 엄마, 진우 아저씨다. 하나의 목소리가 희망과 혼란으로 갈라졌다. 모든 걸 고치러 오셨어요. 진우는 하나의 자리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나야,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 해.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너와 내 엄마에게 상처를 줬단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 아직도 뺏어갈 거예요. 하나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크고 신뢰에 찬 눈으로 물었다. 아니, 아가야, 내 집은 안전해. 모든 집이 다 안전해.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역력했다. 무세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재킷에서 법률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오늘 아침 행복빌라를 샀습니다. 전부 다요. 이제 그곳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의 것이에요. 임대료도 집주인도 개발업자도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가족들의 소유입니다. 수진은 등기부등본 서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진성그룹은 다른 곳에 콘도를 지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돈으로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진우 씨,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내 회사 지분을 청산했고 내 집을 팔았고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그곳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고 재산세를 내고 공원을 유지할 커뮤니티 신탁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나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아저씨, 돈을 우리를 위해 다 줘버렸어요. 줘버린 게 아니야. 아가야, 내가 찾은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한 거란다.
수진은 이제 울고 있었다. 법률 서류가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다. 진우 씨, 우리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었어요. 망친 게 아닙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 씨, 내가 당신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걸 압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은 진짜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식당에서 하나가 내 목숨을 구했고, 당신 두 사람은 나에게 가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가 진우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를 꽉 껴안았다.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작은 집에서 진우는 하나의 머리 너머로 이제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 어머니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어리석은 늙은이를 위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수진은 눈을 닦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당신 회사랑 당신의 유산은요, 내 유산은 하나가 이윤보다 친절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녀의 5,000원짜리 용돈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요. 수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진우의 뺨을 만졌다. 하나가 처음부터 당신에 대해 옳았어요. 아저씨는 그냥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기억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 했거든요. 혹시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혹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기회가 있을까요? 신용만 하는 거 말고요. 하나가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인걸요. 바보 아저씨, 내가 그림 그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수진은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몇 주간의 침묵 끝에 들려오는 음악 같았다. 기억나. 무지개 아래 세 사람. 그날 저녁, 해가 행복빌라 너머로 지고 있을 때, 그곳은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한 작은 소녀의 친절을 기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하나 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었다. 박진호는 그의 새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 집은 그가 살던 저택의 10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작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나는 그네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진우의 주머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가 처음 그려준 크레파스 그림과 언젠가 때가 되면 수진에게 주려고 희망하는 약혼 반지가 담긴 작은 벨벳 상자였다. 그의 사임과 전 재산 기부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만 진실의 핵심은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비극에 꺾인 비운의 재벌 혹은 무모한 이상주의자로 보았다. 하지만 하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는 영웅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주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민회의를 주재하며 새는 파이프를 고치고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통찰력을 이윤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와 수진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꽃피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싹트는 여린 새싹과 같았다. 신뢰는 거짓의 잿더미 위에서 천천히 재건되었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웃었으며 때로는 함께 울었다. 진우는 그녀에게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는 그에게서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다. 6개월 후 그들의 결혼식은 새로 단장한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47 가구 모두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축하해 주었다. 하나는 신부 들러리이자 최고의 남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하객들에게 그녀의 진우 아빠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자랑스럽게 알렸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요,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래요. 결혼식 날 밤
진우는 하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는 그의 목을 꼭 껴안고 속삭였다. 아빠, 미나 언니도 지금 우리 보고 행복해하고 있겠죠.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딸 분명 그럴 거야. 그는 현관으로 나와 마루에 앉아있는 수진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깍지를 꼈다.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걸요. 박진우는 한때 재산을 잃었지만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가 하나를 재워주고 수진에게 잘 자라는 입맞춤을 할 때마다 그는 미나의 기억에 감사를 속삭였다. 테이프를 감은 신발을 신은 천사를 보내주어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 것에 대해 부유함이 친절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한 8살 소녀는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운이 좋다면 그 행위들은 당신이 언제나 살았어야 할 삶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무지개 아래 세 사람은 마침내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